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박 어르신, 무슨 말씀을? 건강하시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10년이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요양원에서 10년을 더 산다면, 어르신, 제가 죽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노인들이 알아야 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충격적이죠. 이것은 요양원에서 3개월을 보낸 78세 노인의 실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법. 지금 바로 준비해서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박영철입니다.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다는 건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고,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아내에게 말하려다 그녀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손주 둘을 키우고 딸 지연이는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걱정은 하지만 바빠서 자주 오진 못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느라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고, 지연이는 두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나름대로 일과표를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어려워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2번 먹기도 하고, 가스불을 껐는지 하루 종일 걱정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잠시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방향을 헷갈려 거실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기 시작한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자식들에게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관절염도 점점 심해져서 손가락이 아파 젓가락질하기도 힘들고, 허리 통증 때문에 세탁기에 빨래 넣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었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고, 통증 때문에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왔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쳤던 터라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도 잘 떠지지 않아 반쯤 감은 채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제대로 닦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순간 엄청난 통증이 왼쪽 고관절에서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움직일 때마다 고관절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쳐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이웃들은 모두 외출했거나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옆 세면대에 놓아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구급대원은 곧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넘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발견할까? 며칠이나 지나야 자식들이 알게 될까?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에게 연락이 갔고 두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연락을 더 일찍 주셨어야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빠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너희 일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아파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의사가 제 자식들과 함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 가족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 중이신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어르신께서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는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면 치매의 초기 단계인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이나 가스, 전기 사용 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끔 날짜나 요일을 혼동하고 익숙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약 복용을 잊거나 중복해서 복용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걱정과 죄책감, 그리고 난감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방법이 세 가지예요.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거나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문 요양받는 방법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작은 방이지만 지연이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난 그냥 내 집에 가고 싶구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익숙한 환경, 내 물건들, 내 공간,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혼자 계셔야 해요. 준호의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에 3시간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1시간은 여전히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밤에 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새벽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로 혼자 사는 것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절차를 알아봤고 일주일 후 공단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제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박영철 어르신 맞으십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 왔습니다. 지원은 친절했지만 그 평가 자체가 저에게는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옷은 혼자 입을 수 있는지, 식사는 혼자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2주 후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등급이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보험에서 85%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 부담금은 월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주말마다 여러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시설도 좋고 평판도 괜찮아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준호가 보여준 팸플릿에는 깨끗한 시설과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곳에 가야 하나? 요양원 방문 날.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로비는 밝고 넓었으며 식당과 휴게실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하게 TV만 보거나 그냥 누워 계셨고 인사를 건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결국 그곳으로 입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후 바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제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 칫솔, 가족 사진 몇 장, 평생 모아온 물건들은 모두 집에 두고 왔습니다. 입소 첫날, 제가 배정받은 사인실에는 이미 세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두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짐을 정리해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후 갑자기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TV를 보고 계시던 강동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왔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서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처럼 요양원의 하루는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오후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매일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식사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저를 박영철 씨라고 불렀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대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무슨 약인지 설명 없이 빨리 드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이 약이 뭔가요? 혈압약이에요. 빨리 드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기다리세요. 요양보호사는 언제나 바빠 보였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에는 9시에 강제로 불이 꺼졌습니다. 마치 교도소 같았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호출 버튼을 눌러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스스로 휠체어에 옮겨 타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직원이 부족해서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결국 우리 노인들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족들을 그리워했고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 침대에 김순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어제 밤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빈 침대 하나만 남겨둔 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강동수 할아버지는 슬픈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길이 뜸해져요. 결국엔 잊혀지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을 못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깊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그때부터 저는 재활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매일 걷는 연습을 했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재활실에서 운동하고 밤에는 몰래 침대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내 집으로.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을 떠나 다시 제 삶을 찾는 것. 그것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결코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식사, 같은 일과 같은 얼굴들,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가족들의 방문. 준호와 지연이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한 달이 지나자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좋아, 너무 좋아. 자식들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나를 데려가 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주치의 검진에서 신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열심히 재활하셨네요. 이 정도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방문 요양 서비스만으로도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주말에 방문한 지연이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제 의지를 보고 준호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생활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걱정돼서. 난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하루에 몇 시간만 도움받으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 집이 훨씬 좋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저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준호 오빠하고 상의해볼게요. 정말 집에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퇴소가 결정되었고 요양원에서의 3개월 생활을 마치고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강동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내 소파, 내 침대, 내 부엌, 모든 것이 그립고 소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와주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두뇌의 활동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증상도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퍼즐을 풀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를 설치했고 가스레인지는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는 이제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손주들도 함께 와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존엄성도 함께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공원에서 만난 같은 또래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양원에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고 있고 두뇌를 위해 독서와 퍼즐 풀기도 매일 합니다. 여러분도 제발 요양원에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